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네, 그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 대표로 있는 정함철입니다. 제가 오늘 그 영상으로 좀 남기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2004년 제가 박사모 2004년 3월 31일이죠. 박사모에 제가 창립 멤버로 창립 발기인으로 이제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근 20년 가까이죠. 20년 가까이 제가 애국 운동을 해오면서 제가 전체 이제 상대방이 좌익 세력이 됐든 이제 종북 세력이 됐든 이제 그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제가 그들에게 그 고소나 고발 당한 사건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49건입니다. 49건이 이제 정식으로 저를 상대로 이제 좌익 세력이나 종북 세력들이 이제 저를 상대로 이제 고소 고발했던 건들이 이제 총 49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개별 사건으로 봤을 때 이제 개별 한 건 한 건 이제 보통 이제 법원에서 사건이 이제 한 건 한 건별로 이제 판결이 원래 나는 게 정상이지만 그 사건들이 이제 그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건이 진행되다 보면은 이걸 이제 법원에서 병합 처리합니다. 병합을 했을 때 그 한 건을 보지 않고 각각의 사건별로 봤을 때 총 이제 20건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었죠. 유죄 판결을 받아서 했는데 사실 제가 뭐 여러 차례 제가 제 어떤 그 전과라고 얘기하면 이제 전체 총 20범입니다. 이제 전과 20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전혀 부끄러워할 내용 솔직히 없어요. 제가 개인에게 어떤 뭐 사기라든가 이런 사건은 전혀 아니고요. 정말 저 하나하나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그 글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 경찰에서 제가 범죄 사실 조회서라든가 이걸 통해서 받았던 것도 제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제가 지난 2020년도에 그 결과적으로 제가 불발이 됐지만 2020년도 이제 총선에 제가 출마를 하려고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우리공화당하고 그때 지금의 이제 자유통일당인데 그때는 이제 다른 정당명이었죠. 그때 그 김문수 공동대표 그리고 그 지금은 정광훈 목사님 하던 그 정당이 있죠. 그 정당이 이제 갑자기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그때 구속이 됐잖아요. 2020년 총선 직전에 이제 그분이 이제 구치소에 이제 구속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근데 총선은 다가오고 그 김문수 대표가 이게 우리 우파가 이렇게 분열돼 있어가지고는 전혀 이제 승산이 없다고 판단돼서 당시 이제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와 만나서 단판을 짓는 과정에서 이제 합당을 했죠. 그 원래 합당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자유공화당이었나? 어쨌든 이제 그런 그 명칭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동지들이 우리 원주에 있던 우리 애국 동지들이 이제 저를 거기 합당했던 그 정당의 이제 후보자로 그 국회의원 후보자로 저를 이제 추천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출마를 이제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뭐 그 정당에 합당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갈라서는 바람에 또 갈라서는 과정은 이제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구치소에 계시면서 갑자기 김문수 대표가 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야합을 했다 이러면서 김문수 그때 당시 공동대표를 막 이제 공개적으로 그 비난을 했었죠. 저격을 했었죠. 그래서 김문수 대표가 이제 붕 떠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그걸로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결국 이제 다시 또 분열되는 바람에 완전히 뭐 우파 진영에서는 그때 김문수 대표님이 있었던 그 정당에서 후보를 낸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많은 애국 시민들이 그 생각들 안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또 뭐 이번 주 11월 11일 날 또 정광 목사님이 그 광화문 무대에서 이제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그 부정선거를 언급을 하면서 과거에 한 70만 표 가까이 이제 그 기독당에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있었는데 2020년 총선 때 50만 표 정도밖에 안 나왔던 게 20만 표가 어디 갔느냐? 이게 부정의 선거다라는데 그건 정말 착각이죠. 정광 목사님 그걸 내가 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마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듣고 가고 싶은 거지. 본인의 과오를 듣고 가고자 하는 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때 합당을 했다가 정광 목사님이 이제 구치소 안에서 거기 옥중 서신을 통해 가지고 그때 김문수
당시 대표를 이제 그 공개 저격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표가 더 떨어진 건 자명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전과가 이미 그때는 이제 제가 전과 18범이었고 이제 두 개의 사건이 최종 이제 판결을 앞두고 있었어요.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총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범죄 경력에 대한 이제 소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출마를 하려면은.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좋은 기회다. 어차피 제가 전과 18범, 그때 당시만 해도 18범이었지만 지금은 20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일일이 이걸 소명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더라고요. 너무 많고 내용이.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그때 그나마 이제 그 총선 이제 출마를 계기로 그걸 이제 좀 표식화했죠. 이제 도표화 해가지고 우리 사이트에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조목조목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걸 이제 보신 분도 많아요. 한 2000번 정도가 조회수가 있는데 본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최근에 우리 그 단톡방에서 우리 탈북민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그런 걸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떻게 전과 20범이 뭐가 자랑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저를 비난하는데 여러 차례 내가 이제 그 내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좀 잘 안 통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영상으로 제가 남기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제작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20년 전 2004년이면 제가 30대 초반입니다. 이게 31살 때였는데 그때부터 제가 사회운동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근 20년이죠. 20년 동안 그 사회운동을 해오면서 총 49건이에요. 이 표가 제가 고소 고발 당한 사건입니다. 제가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이게 사건 번호부터 시작해서 처분된 거, 그리고 저를 수사했던 수사관 이름, 그리고 저를 기소했던 기소 검사 이름, 물론 이제 불기소된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재판과 법원에서 유죄 판결했던 그 판사 이름까지 제가 다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또 제가 또 고소고발했던 공익을 위해서 제 개인에 대한 그런 사건은 없어요. 전부 다 거의 다 공익을 위해서 이제 고소고발한 사건들인데 이게 총 36건입니다. 총 36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다 유죄로 해가지고 처분됐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그냥 혐의 없음 각하 처분됐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전체 49건 중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최종 이제 20범이죠. 20범에 해당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사실관계 이제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변명이나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건 의미 없고 그냥 이 사건이 어떤 사건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두 건은 뭐냐면은 이거는 사실 이제 공직 후보자 범죄 경력 회부서에서는 안 나와요. 그거는 공직 후보자 이제 범죄 경력 회부서는 보통 100만 원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에 해당되는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만 이제 기록이 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이게 경찰에서 이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재판이 된 사건 중에서 무죄 판결이나 아니면 이제 1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기준으로 제가 전체 전과가 20범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2009년도 2010년도인데 2010년하고 2013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라고, 이거는 한마디로 그거죠. 제가 박사모를 그렇게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30살에 제가 제대를 했거든요. 직업군인으로 군생활 하다가 제대하고 이제 바로 지금의 와이프와 이제 결혼 생활하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고 이제 돌도 안 된 그 시점에 제가 이제 박사모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마 기억하시죠? 탄핵 역풍 민주당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추미애, 그때 당시에 추미애 대표였거든요. 그 사람 이제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 기억하시잖아요. 열린우리당 이제 노무현이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당선되자마자 열린우리당은 분당에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열받아. 자기네들이 대통령을 만들어놨는데 열린우리당 나가버린. 그래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발의한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탄핵을 발의했던 거고, 그때 한나라당이 막 처음에는 참여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분위기에서 그냥 동참을 해버렸거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탄핵 역풍을 기획을 했었어요. 기획을. 그때는 제가 사회운동 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라에 대한 이제 강한 이제 열정과 애정이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뭐지 저거? 대통령이 탄핵 자체를 기획을 한다? 어쩐지 제 눈에는 그게 보였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역풍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에 있었던 2004년 아마 4월 15일 날 총선 기억하십니까? 4월 15일 그 천막당사, 박근혜 그 천막당사 그때 선거인데, 그때 걔네들은 이제 200석 이상, 3분의 국회의 3분의 2 이상 의석을 장악할 목적으로 국민의 민심을 이제 이용하려고 했던, 왜곡된 민심을 이용하려고 했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획이었어요. 그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큰일 났다. 이 나라의 일국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국민을 속여? 도대체 뭘 위해서? 그때 야, 큰일 났구나. 그런 마음에 제가 이제 그때 뭐 사실 보수파 정당에, 그때 한나라당에 뭐 알다시피 그때 뭐 차떼기 정당이래 가지고 그때 막 그 지지율이 거의 7% 바닥 그 이하로 바닥을 쳤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절망했거든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나? 왜 저런 이제 그 지도자, 일국의 지도자가 저렇게 거짓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국민을 속여가지고 엄청난 기획,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때 15대 총선이었나? 어쨌든 이제 그때 2004년 그 4월 15일 총선 때 이걸 국회 의석을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해가지고 헌법을 개헌을 할 수 있는 거 정족수죠. 3분의 2 이상이 되면. 이걸 도대체 뭘 노렸던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 그때는 진짜 나라가 정말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진짜 하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던 게, 저는 박근혜라는 분에 대해서 솔직히 크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딸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그때 그분이 이제 갑자기 비상대책위원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그 직을 갑자기 맡으면서 하길래 처음에 제가 반대했거든요. 그때 제가 한나라당이 완전히 지리멸렬 할 때, 7% 이하로 떨어졌을 때, 와,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거짓된 거기 선동에, 야, 일개 그때 야당이 거대 야당이었거든요. 야, 야당 정치인들 저렇게 빨려 들어가나? 그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제가 춘천에 그 한나라당 강원 도당까지 제가 전화하고 그 사무처장인데 그때 방종현 이제 사무처장이 있었어요. 그거 전화하고 제가 찾아갔었어요. 춘천까지. 그때 막 이제 결혼하고 이제 막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올라가가지고 내가 입당을 하면서 제가 책임당원 가입하겠다. 그럼 그때 내가 당비 2만 원 아마 냈을 겁니다. 그 책임당원으로. 뭐 당비 5,000원인가 그때 그렇게 해도 그래 된다는 그 제가 2만 원 하겠다고 해가지고 2만 원 하고 그때 가입하면서 이제 저라도 돕겠다. 젊은 30대 초반이니까 상당한 의지가 있었죠. 그러니 그때 이제 최병렬 대표가 최병 대표 물러나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막 이제 그런 여론이 일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이렇게 분열될 때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탄핵 정국이 최병렬 대표나 한나라에서 잘못한 거 없다. 분명히 그 상황에서는 그는 민주당에서 시작했던 거고, 어쨌든 한나라당도 이제 잘못한 부분은 물론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탄핵에 대한 이 모든 책임들은 이제 당신들 질 이유가 없다. 졌어도 안 되고, 그는 어디까지나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분위기가 최병렬 대표 물러나는 분위기고 박근혜 이제 그분이 나서는 분위기였거든요. 처음에 제가 절망했어요. 절망하다가 그러다가 그분의 눈물의 연설, 그게 이제 2004년 3월 30일입니다. 2004년 3월 30일 날 박근혜 이제 비대위원장께서 그때 정강정책 한나라당 그때 당사 다 팔고 해가지고 그걸 그때 차떼기 정당 해가지고 했던 거 다 갚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하면서 이제
다 청산을 하면서 천막당 염창동으로 기억해요. 염창동에 천막당사 이제 하면서 그때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그분이 이제 연설을 할 때 3월 30일 눈물의 연설을 그걸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걸 다 보게 됐는데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면서 제 마음이 그때 움직였습니다. 제 마음이 동했다고 하죠. 제 마음이 움직이면서 야, 이 하늘이 이 나라를 안 버렸구나. 이런 지도자가 있었구나.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다. 저분은. 그래서 야, 저분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놔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기존에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있잖아요. 그 노사모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이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바로 박사모였고, 그때 박사모를 제가 만들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지금의 정광용 회장이라고 그분이 저보다 1시간 앞서서 이제 박사모 카페를 개설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서무시 가입을 했죠. 제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 중에서 그런 활동을 하다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다음에 또 계기가 되면 제가 그 사연들을 한번 제가 육성을 남기면서 우리 과거 박사모 동지들, 2004년부터 함께했던 창립 동지들, 그분들과 다시 한번 그 힘을 모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상을 다시 추가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개인 정과에 대한 이제 사건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 젊은 나이에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이제 한참 이제 경제적인 이런 기반들을 제가 닦아야 되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제대하고 한 1, 2년 차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박사모의 이제 중앙회 부회장직을 제가 맡으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경제 활동을 못한 거예요. 제 경제력이 쉽게 말해 그 기반이 무너져 버리죠. 기반이 그 젊은 나이에 한참 경제를 다졌어야 될 그 나이에. 어떻게 남 탓할 건 아니죠. 제가 선택한 거니까.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또 박사모 내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도 제가 또 강퇴당하는 여러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사회운동을 이제 전임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시민연대를 창립을 하고 2008년이죠. 2008년 9월 18일 날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어쨌든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원주로 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원주에서 이제 사회운동을 할 때였는데, 그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입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자동차 그 책임보험을 이제 가입할 그 돈조차 없어가지고, 그 책임보험 미가입한 상태에서 이제 결국 그 운행을 이제 한 2번 하다가 결국 이제 걸려가지고, 그래서 과태료계 이건 벌금 처분이에요. 벌금 처분.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법 이제 보장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3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그때도 또 한 번 더 이제 그런 자금이 없는 와중에 그 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물론 저도 가정이 있지만은 제 가족에게는 제가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념 완전히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50만 원 두 번째 이제 받았고, 그게 이제 두 건입니다. 30만 원 한번 벌금, 그 다음에 50만 원 한번 벌금, 그게 이제 두 건입니다. 그렇게 두 건을 제가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2013년도 말에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이거는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가 벌금 100만 원으로 처형받았습니다. 이 사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민노총이라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이제 원주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환경미화원들 아시죠? 거리 청소하시는 이제 가로수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그 환경미화원들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한국노총이 소속이었었어요. 한국노총 소속이었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2014년도에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원주시장이, 그때 이제 원창국 원주시장인데, 원주시장이 이제 민주당의 민노총의 그 적극적인 지지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때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민노총하고 그때 위원장하고 협약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약속에 그걸 했는지, 이 사람이 딱 시장이 딱 바뀌고 나니까 거기 그 민주노총에서 이게 중부 지역 일반 노조 위원장이 이제 그게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선뜻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제 그 사람이
한국노총 소속에 있던 그게 그 가로 그 청소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 노동자분들이 그 환경 노동자분들이 다 한국노총이 소속이 한 120여 명 정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민주노총에서 쉽게 말하면 제가 권력을 쥐어버린 거지. 그것도 원주시장에 뒤에서 비호를 하고 있으니까 비호하고 있으니까 그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뭐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이걸 거기 원주시청하고 이게 지역에 이제 그 청소하는 게 이게 외주 형태로 돼 있습니다. 외주 형태로 그 공무원이 아니고 외주 형태되다 보니까 그 조건을 뭐라고 듣냐면은 시에서 이제 한 업체하고 2년이나 3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거든요.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또 그 기한 지나면 다시 또 재계약을 맺든가 아니면 새로운 업체와 새로운 맺게 되는데 이걸 계약을 하는 조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건 사항이 뭐였냐면은 노사 분규가 없을 것. 이게 조항이었어요. 이게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민노총에서 만약에 대모합해버리면은 그 업체는 계약이 파기돼 버리는 거예요. 재계약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환경미화원 거기 청소한 그 업체 사장들이 있죠. 물론 그 군소업체입니다. 그 작은 규모의 영세업체 사장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노조위원장이 말빨이 꼼짝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계약의 구조 자체가. 노조위원장 마음에 안 든다 데모해버리면은 그 업체는 파산한다니까? 네? 계약을, 그 청소 용역업체가 그 시하고 그 용역을 못하면 일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이 그 친구가 아예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다 장악을 해버린 거야. 네?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한국노총 소속 있던 그 노동자들이 그냥 대거 이제 민주노총에 다 포섭이 돼버린 거예요.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 있던 그 노조원들이 대부분 다 가버리고 한 12명, 그때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이 12명 끝까지 남았더라고. 그 12명은 자기들은 이제 그 민노총 그놈들 완전 빨갱이다.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그놈들하고 빨갱이하고 같이 우리나라 섞이기 싫다.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노총 소속에 있던 그 노조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자기는 권력을 지니까 이거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소속이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자들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 철저히 왕따시키고 낭따시키고 한마디로 그 직장 내 괴롭힘은 있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 그냥 수시로 버리신 거예요. 같이 밥도 같이 안 먹어. 일하다가 이제 너 소속이 틀리니까 니 저리 가라 우리하고 같이 안 먹는 이래 버리고. 그리고 이놈들이 그 수당이라고 지급되는 게 있어요. 그는 업체에서 원래 이제 그 수당이 지급되면 업체에서 그 뭐 시간의 수당인가 어쨌든 이런 게 그래가지고 직접 노동자한테 주게 돼 있는데 이 노조위원장이 이제 원주시장 뒷배가 있다 보니까 이놈이 그 욕을 하는 거죠. 야 업체 사장들 얘들 수당을 주는 거 여기 민주노총 걸로 줘. 노조위원장한테 주면 우리가 노조원들 그걸 나눠줄 거야.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꼼짝만 하고 그리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업체가 직접 노동자한테 줘야 될 수당을 그 노조위원장한테 줘버리면은 노조위원장이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생색내면서. 그런데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다 나눠줘. 근데 한국노총 소속원들한테 안 준 거예요. 그 돈을. 안 주는 거야. 명백히 불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분들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왜 안 주나 왜 안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놈들이 야 그럼 그 탈퇴하고 한국노총 탈퇴하고 민주노총으로 와 그럼 줄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는 빨갱이들 싫다지 안 간 사람들이 12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제 정치인들 막 여기 단체 다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호소한 거예요. 이걸 이 민주노총 이제 행포에 대해서. 그런데 누구 하나 상대가 민주노총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 이제 이걸 나서질 못하는 거야. 그런 와중에 이분들이 이제 저의 조인절 누구한테 얘기 들어서 알게 돼가지고 자꾸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자꾸 접촉이 됐죠. 그 한국노총 소속 12명 남아있던 그 작은 조직이죠. 그분들하고 제가 만나면서 이제 그동안 민주노총이 이런 모든 폐악적인 그리고 막 요즘 나오죠. 뭐 노예계약서. 완전히 이제 진짜 노예계약. 거기서 말하는 노예는 노동자가 노예가 아니에요. 사장이 노예야, 사장이. 네? 사업주가 노예인 노예계약서예요. 좀 황당한 거죠. 이런 것들 제가 다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노총 소속이 노정 관계를 계속 내가 이제 계속 싸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그 민노총 위원장을 내가 고발을 하고, 네, 그 횡령이라든가 이제 각종 이제 불법 혐의를 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지역에서. 아니 민주노총 위원장을 누가 고발해 누가?
그래가지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지역의 검사들조차도 민노총하면 이제 꼼짝을 못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면 이놈들은 여차하면은 검사 집 앞에까지 가가지고 집회 신고해가 집회를 한다니까, 돌아버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직력이 있다 보니까, 조직력이. 그때 참 많은 이제 많은 이제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게 많았습니다. 이놈들이 제가 고발하니까, 아니 감히 민노총을 건드려 해가지고 이놈들이 저희 사무실까지 이제 집회 신고까지 해놓고서 막 대거 한 100여 명이 온다고 그러길래 그 정보관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 정보관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오라고 해. 오라고 해. 눈 하나 깜짝 안 할 텐데 대신에 내가 저놈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영상 다 촬영하겠다. 네? 그러니까 정보관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유 이제 정 대표님 안 됩니다. 그게 개인 또 싸운답니다. 아니 내가 죽겠다는데 나를 항의하는 건 지놈들 자유지만 난 다 영상 다 남아가지고 나 다 공개할 거야, 저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금도 내가 주눅들지 않는다는 걸 이제 정보관은 아니까, 그 정보관이 그 담당 민노총 이제 노조위원장하고 다 걔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당신들 정암체를 건드려봐야 눈 하나 깜짝 안 해. 괜히 니네들 막 피 보니까 걔 정암체를 해봐야 뭐 그렇잖아요. 대목 이게 뭐 키워야지 될 텐데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 나는. 그 이전에 또 많은 그런 그 과거 이제 원주에서 제가 활약했던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이제 저를 피했죠. 어쨌든 그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게 또 영세 업체 어떤 사장이 거기 그 환경 거기 청소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용역업체 사장인데 이분이 거기 노동자들이죠. 그분은 원래 아주 가까웠었어요. 거기 그 사장님은 정말 이제 거기 함께 일하는 이제 청소하시는 재활용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나면은 이제 뭐 재활용 쓰레기, 일반 폐기 쓰레기 하잖아요. 근데 재활용 쓰레기는 이제 플라스틱 페트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알루미늄이나 병이나 구분하잖아요. 이제 그거 하는 업체야. 그걸 이제 재활용 이제 이걸 분류를 해가지고 이게 알루미늄들을 압착을 해가지고 이제 대파는 이런 업체였는데, 이 사장님 제가 보니까 기록을 다 보니까 근로자들하고 상당히 어떤 가족처럼 이렇게 해왔었어요. 가족처럼 정말 해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민노총 위원장 이 자식이 이제 업체 사장들을 압박을 했는데 다른 업체 사장들은 그냥 다 굽신거리면서 알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업체 사장은 안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런 부당한 요구에 내가 따라야 돼? 아니 나는 안 따르지 않겠어. 난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있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될 거 없다. 이래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노조위원장이, 그 민노총에 있는 노조위원장이 그 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을 한 명 한 명 포섭을 해가지고 민주노총을 가입을 시켜요. 가입시키면서 이놈들이 이제 거기 사장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야. 그 안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이 자식이 이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거기서 그 업체 사장이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거짓으로 해가지고 분규를 일으키니까, 아니 그 작은 영세업체가 그 노사분규 한 20-30명 있는 이제 그런 그 영세 그 공장에서 분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노조에 아예 가입하지 않고 이제 그냥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도 와가지고 깽판하면서 일 못하게끔 방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런 와중에 이게 법적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업체가 또 이제 원주시하고 얘기했잖아요. 원주시가 노사 분규가 있으면 계약을 재계약을 안 해줘 버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주시하고도 이제 분쟁이 있었고 이런 진행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민원을 제가 알게 된 거죠. 내가 이걸 이제 도와주는 과정에서 딱 보니까 그 사장님의 상황을 다 파악했고, 그러니까 저희 노동자업들 보면은 저분들도 진짜 이게 서민인데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노총 그 지도부에 이용을 당한 건지. 근데 이 사람들은 아는 거야. 이 사장이 정말 이제 가족처럼 그동안 정말 이제 잘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노사분기를 하면은 사용자가 사업주가 막 괴롭히고 막 압박하고 이런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이제 친절하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배신을 하는 행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 이분들한테 뭔가 기회를 줘야겠다. 어쨌든 이분들 돌아설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죠. 그 근로자분들 연락처를 좀 주십시오.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이분들한테 제가 문자 메시지 한번 보내서 한번 이분들 중에서 정말 이제 뭐 악질적인 이제 이런 민노총 관계된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반 평범한 그 선량한 서민이었기 때문에 이분도 돌이킬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걸 좀 요청을 했고, 근데 그때 사장님은 솔직히 그때 좀 부담스러워서 이걸 줘도 되나, 그때 이제 개인정보 그 보호법이 좀 강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제 뭐 연락처나 개인의 어떤 신상 정보에 대해서 관리자의 책임, 그리고 이걸 획득한 자가 이제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처벌한 조항들이 이제 확대가 됐던 그 시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걸 그렇게까지 뭐 깊게 생각 안 했고, 당연히 분쟁을 이제 이걸 그 조기에 제가 그 나서게 되면 괜히 근로자가 또 다칠 수가 있는데, 그럼 근로자도 이제 그 뭐 어찌 보면 좀 선의 피해자, 어쨌든 이제 민노총무 위원장에 의해 가지고 선동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걸러낼 사람들 걸러내고 나머지 내가 이제 그들과 이제 맞서 싸울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자 일단 제가 결국 사장님한테 연락처를 줬어. 제가 욕을 해가지고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문자를 보냈어. 근데 이놈들이 이제 그걸 이제 딱 그 트집을 잡은 거죠. 어쨌든 그게 뭐 현행법인 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게. 연락처를,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가지고 문자를 한번 보낸 게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법원 판사도 이제 판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그 과정이 있었다. 이런 사건의 내용들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시민단체가 어떤 그 쌍방간에 노사간에 어떤 분쟁이 생기면은 한쪽 얘기만 들고 한쪽 편만 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사업자 입장을 들었으니까 이제 노동자 입장을 듣기 위해서 내가 연락처를 요구한 건데, 그게 어떻게,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은 사회운동 어떻게 해? 그 사회 어떤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그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사회의 어떤 그 불화나 이런 것들을 그 해소하거나 화해시키고 할 수 있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내가 악의적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근데 개인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거든요. 분쟁을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걸 시도했던 건데, 그러니까 판사도 일부는 공감을 했어. 공감을 했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걸 유죄를 했던 건 일단 민노총에 이제 위협이 있었고요. 민노총 이놈들이 조직력이 있다 보니까 그 눈치 보는 것도 솔직히 판사도 좀, 난 그렇게 이제 양심 있는 판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핑계된 게, 유죄를 핑계됐던 것이 뭐냐면은, 제가 문자를 보낼 때 그 문자 내용이 그게 근로자가 받았을 때, 야, 시민단체에서 이런 문자 오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위협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걸 이제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공익을 위해서 이런 걸 다 빼고,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1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게. 자, 좀 말이 좀 길었나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다 소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0만 원 나왔던 게 2014년 이제 8월경입니다. 그때는 이제 서북청년단 활동을 이제 막 그때 시작하는 점이었습니다. 시작하는 점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2014년도에 또 모욕죄로 제가 150만 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욕죄로. 근데 이거는 모욕죄라고 솔직히 지금도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왜냐면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단톡방이 있습니다. 우리 카카오톡 아시죠? 단체 방에 있었는데, 그때 한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2012년도에 대통령이 당선되셨잖아요. 그 시점, 선거 때 시점부터 해가지고 단톡방이 아주 난리였어요. 한마디로. 정치적인 단톡방이, 그러니까 보수진영 단톡방, 좌파 진영 단톡방이 있으면은, 좌파 진영 내에서도 이제 어떤 한 사람, 우리 우파 성향 가진 사람 한 명이 딱 들어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우파 성향의 우리 시민들을 막 초대해버리는 거야. 좌파 단톡방인데, 우파 진영 들어오고, 또 우리 우파 진영에 이제 보수 진영에 단톡방 모임 있는데, 또 어떤 양이 또 간첩에서 이놈이 이제 좌파 진영 애들을 막 또 초대해버려버리니까, 단톡방이 지금도 아시겠지만, 그때는 열린, 오픈 카톡방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픈 카톡방은 이제 방장이 이제 강퇴시킬 수 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단톡방은 그냥 강퇴 기능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지가 스스로 나가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한번 난장판이었어요, 한마디로. 그 시대, 그때 상황이.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우리 박사모 때부터 함께하는 동지가 있었는데, 우리 여성 동지분이 계세요. 그분이 단톡방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었고, 나는 그때 한참 이제 제가 이제 사회운동 막 한참 많이 활동하고 있을 때니까, 그때가 제가 그때 2014년도에 지방선거제 가면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음에 또 얘기하더라도, 그때 그런 과정에 저는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동자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단톡방에서 그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한 번씩 저도 가끔씩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제
싸워주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절대 욕설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글 쓰더라도 항상 저는 제 실명과 제 전화번호를 항상 공개합니다. 항상 공개하기 때문에 제가 쌍욕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는 항상 이제 처음부터 내가 몇 년도야? 90년도 그때 처음 이제 거기 그 인터넷이 그때 처음에 이제 그때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채팅해가도 무슨 뭐 있을 때 그때부터 나는 온라인에 글을 올릴 때마다 항상 그 실명제, 내 스스로 실명제라는 거죠. 나는 항상 내 글에는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항상 내가 글을 쓰면은 내 실명, 내 전화번호 항상 공개해요.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당신 난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동지가 와서 하는 얘기가 저들 그 좌파 세력들하고 한참 싸우고 있는데 아니 법학 교수라는 사람이 대구 대학에 법학 교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쓰니까 자기들을 밀린다는 거예요. 보수 진영이. 좌파 진영에서 법학과 교수가 나와가지고 글을 쓴다고 하니까 우리 우파 진영에 있는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 시기 법학 교수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법학 교수 맞는 거 잘 나한테 검색도 해봤대. 사실이더래. 그게 나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법학 교수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우리 정 대표님 한번 들어와서 이거 한번 좀 보시라고 한마디 좀 써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나도 좀 글 좀 썼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윤재만입니다. 윤재만. 대구대. 이 친구가 글 쓴 것도 보니까 내가 전문가 하다가 자기가 다 밝히더라고요. 자기가 대구대학교 이제 그 교수라고. 그래서 설마 여기 법학과 교수가 설마 이런 단톡방에 나와가지고 이런 데 글들을 쓰나? 근데 막 이제 자기 신념의 글인데 이거 솔직히 남들 보면 갸우뚱할 만한 글들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대구대학교를 검색을 해본 거 진짜인 거야. 진짜 나도 확인했어요.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단톡방에 글을 쓸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탈북민이 그때 뭐 박근혜 정부에서 어쨌든 이제 국정원이 그 댓글 알바 국정원이 탈북민들 고용을 해가지고 댓글 알바라면 이제 뭐 탈북민들 수당 개념으로 돈 주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잠시 좀 나왔을 때예요. 그때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몰랐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 단톡방 안에는 탈북민이 없었어요. 우리 우파 진영이 거기에 카톡하는 사람들 내가 다 알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나 이제 다 되는 사람들 탈북민들은 없는데 이놈이 탈북자에 대해서 뭐 탈북민은 배신자다, 민족의 배신자다 해가지고 탈북자는 뭐 과거에 뭐 독일이 그 패망했을 때 이제 그 나치에 부역한 자를 전원 사형에 처했듯이 탈북민들도 전원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글을 올린 거예요. 단톡방 여러 차례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차례 글들을 보니까 이건 뭐 이 친구 완전 신념인가 신념. 네? 근데 일부 법학과 교수가 야 이런 걸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야, 당신 전에 확인해보니까 진짜 대구대 법학과 교수가 맞던데 그것도 헌법학을 전공한 헌법학을 전문으로 이제 강의하는 법학과 교수가 맞는데 아니 탈북민들을 저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사과해라. 기회를 줬어요. 이걸 내일까지 만약에 사과하지 않게 되면 나 탈북민 단체에다 이걸 제보하겠다 얘기했거든요. 했는데 이 자식이 사과는 그냥 개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공개적으로 제 실명 다 밝히고 난 어떤 사람이다. 시민단체 이름 다 발표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인가 해가지고 결국은 그 카톡 있는 걸 내가 다 캡처를 해가지고 그때 NK 지식인 연대라고 NK 지식인 연대라고 이제 탈북민들 이제 지식인 탈북민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거기다가 제가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그 증거 자료다라고. 올려놨더니 막 그게 터져버린 거야.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대회 터지는 바람에 그 안에 이제 NK 지식인 연대 내에 많은 이제 TV에도 나오는 그 탈북민들 중에서도 이름 있는 분들이 이걸 이제 또 국회에 그때 당시 하태경 의원한테도 제보하고 그때 조명철 의원이 이제 거기 탈북민 출신의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비례대표로. 그분한테도 제보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막 그 고발도 윤재만 교수를 고발도 하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성토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TV조선, 채널A, JTBC 다 나섰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단톡방 안에서 내가 당신은 이게 파렴치하다. 이런 파렴치한 자가 어떻게 당신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대구대학교 헌법학 교수, 그래서 법학 교수를 맡으시냐. 당신한테서 배운 학생들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갖겠냐면서 내가 막 성토를 했었습니다. 물론 쌍욕은 안 하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실명과 제 연락처를 다 공개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지위에,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 실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 공기적이었던 거야.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와, 나중에 기도하자. 언론 나중에 크게 터졌죠. 걔 나중에 탈북민들이 이제 단체로 거기 대구대 앞에 가가지고 그 집단적으로 데모도 하고 난리 났었어요. 저도 현장에 갔었거든. 그 가가지고 저도 이제 연설도 하고, 왜 사실관계 제가 제보했으니까 사건이 터져버렸거든요. 근데 윤재만 그놈이 이제, 그는 결국 저를 이제 모욕죄로 고소를 했네. 모욕죄로. 자기를 뭐 파렴치하다, 뭐 해가지고, 뭐 당시 같은 자가 뭐, 법학 교수리가 자격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성토한걸 해가지고 자기를 모욕을 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걸 판사가 모욕이라고 해당된다는 거예요. 모욕에. 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제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결국 그 친구가, 그 윤재만 교수가 그 자식은 아무런 처벌 안 받았습니다. 그런 망언들을 저질러 놓고, 그래 놓고서 이놈이 지가 법학과 교수 거기 자익 세력들, 이놈이 자기가 글 썼던 그 내용들은요, 자기 혼자의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익 세력들, 지금 종북 세력들 있죠. 자익 세력들하고 만연하게 퍼져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역사적 인식이에요. 그들은 민족이 배반자라 생각해. 탈북민들은 지금도. 네? 그놈이에요. 그자가 내가 그걸 비판했다고 그걸 모욕죄라고? 그 판사는 이제 같은 이제 법적으로 그거잖아요. 가지는 개편이라고. 중앙지법에서 했는데 참 어이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항소까지 하고 했는데 결국 그 모욕죄는 말 그대로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상대방을 모욕을 줄 목적이 그게 제명이거든요. 뭐 따지고 보면 모욕을 진짜 나는 이건 억울한 게 억울할 것도 없다. 네? 예를 들어서 살인자인데 살인자라고 내가 이렇게 욕하면 그게 모욕죄가 됩니까? 지금 그 논리예요, 그 논리.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뻔히 파서 다 알면서 물론 내가 한 가지 수긍한 건 있어요. 그게 윤재만 교수 그자가 저 때문에 지 실체가 다 드러나 버리거든. 자기 실체 다 드러나 버려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많이 이제 주위 엄청 이제 질타이 많이 받았죠. 이 저하고 엮이게 되면은 정복 세력든 누가 됐든 간에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친다니까요. 저하고 엮이게 되면. 아무튼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이거 부끄러워야 됩니까? 이거 모욕죄 150만 원 거 부끄러워야 되나요? 네? 최근에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탈북민 중에 한 분인데, 네? 어쨌든 그분 이제 하도 나에 대해서 이제 전과 20번만 하면서 하길래.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부끄러울 이유가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건이 있었냐면은 2015년도에 이게 있었나? 원주시청 앞에 여러분 공무원 있죠. 공무원들이 보통 이제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어떤 이제 지상의 어떤 불법 천막이라든가 집회 신고한 거 말고요. 그리고 해놓으면은 공무원들이 직무가 뭡니까? 이런 거 철거하는 거잖아요. 불법 현수막 해놓으면 다 철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직무가 주어져 있거든, 그들에게는. 그런데 한번 원주시청을 갔더니 원주시청 이제 청사 바로 앞에 천막이 딱 덩그러니 쳐져 있는 거야. 이게 진입로 입구 옆에다가. 와, 뭐야? 딱 보니까 전공로예요, 전공로. 공무원 노조. 아니, 저는 공무원이 노조를 개설하는 건 좋아요. 그까지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가 있는 건 이거 다른 문제예요. 네? 민노총이 어떤 집단인데요. 과거에 전평이라고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해방 직후에 남노당 아시죠? 남노당은 공산주의 거기 가치를 공산국가 근거로 했던 그놈들이 앞장섰던 정당인데 그게 남노당입니다. 그 남노당이 전유대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전평입니다.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그때 그 전평 그놈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고 곳곳에서 파업과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막 이제 대한민국 신생으로 태어났는데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못하게끔 네? 총선 5월 10일 48년 5월 10일 국민총선거 유엔 성인하에 있던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 전국에서 폭동이 일으켰잖아. 바로 그때 전평이에요. 전평. 대한민국이 주적이에요. 주적. 네? 그 자들을 지금의 서북청년단 과거의 서북청년단 선배들이 때려 부쉈잖아요. 그들을 제압했던 게 서북청년단입니다. 네?
물론 서북청년단, 뭐 대동청년단, 뭐 대한청년단 했지만 핵심은 서북청년단이에요. 그분들 앞장서가지고 그 전평을 깨부셨거든요. 그 전평 조직을 깨부시고 노조니까 노동자 조합이니까 그 전평을 때려부수고 지도부를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 사무실에다가 대한노총을 설립했어요. 대한노총. 그 대한노총에 지도부에 들어선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서북청년단 선배들 그분들인데 그들이 그 대한노총이 지금의 한국노총입니다. 지금 한국노총이고 지금의 민주노총이 과거 전평의 정신을 개성한다라고 자기들 홈페이지에다가 덩그러니 공개를 했던 그 집단입니다. 민주노총은요, 전평의 정신을 개성한 단체예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한마디로 그놈들 공산국가 건국을 위해 했던 전위되는데, 네? 전평의 정신을 개성하겠다고 저 당당하게 밝혔거든요, 홈페이지에. 지금은 홈페이지에 그게 사라졌는데,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거 지네도 부인 못해요, 그거는. 팩트니까. 했는데, 공무원이 그런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로가 아니 지네들이 불법을 저지르네, 천막을 쳐놨네. 그래서 원주시청에 그 청사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청사관리부서가 있어서 그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야, 당신들 이거 시청 청사 앞에 우리가 시민단체가 집회 신고를 해도 청사 안에는 현수막도 못 걸게 하지 않았어, 니네들? 청사 안에 현수막도 못 걸게 하면서 야, 청사 안인데 청사 내부인데 거기 그 입구 바로 진입로 바로 앞에다가 전국로가 그 천막 쳐놨는데 당신들 이거 승인한 거야? 원주시장이 승인했어? 원창모 원주시장이? 같은 민주당이니까 그 승인한 거야? 하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 승인도 안 되고요. 청사 내부라서 이거는 승인도 안 되지만 승인한 적도 없다고. 그럼 불법 아니냐? 불법 맞대. 근데 왜 니들도 왜 집행을 안 하냐고? 같은 공무원이라서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 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전공로라서요. 전공로. 공무원 노조라서요. 자기들 못 건드립니다. 그게 말입니까? 빵굽니까? 지금 장난해요? 공무원이? 완전 직무유기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랬어. 내가 솔직히 이제 공무원들은 내가 선량한 공무원들은 내가 이제 적대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죠. 당신들 내가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도 있지만 당신 이거 빨리 이거 집행해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내가 대신 대집행해 줄까? 아니면 내가 대집행해 줄게. 내가 사실 나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서북청년 막 재건한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경고까지 했었어요. 니들 청년하면 내가 대집행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니들 하든가. 결국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날 낮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가면서 이제 내가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사진에 이제 문자를 다 보냈어. 해가지고 오늘 낮 2시에 가가지고 천막 전국로가 설치한 불법 천막을 누가 대집행하러 갑니다라고 했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민노총에서 이제 그 앞에서 말했던 그 민주노총 그 위원장의 그 사무국장으로 있던 친구가 달려온 거예요. 원주시청까지 달려와가지고 내보고 꼴통 새끼 하면서 민노총계 지도부도 나한테 꼼짝을 못했는데 나한테 빡쳐났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내가 천막 철거하겠다고 하니까 정보관도 왔고 경찰도 왔고 그러니까 못하게끔 하면 안 됩니다. 정 대표 왜 하냐고 나중에 또 민노총 그 사무국장가 와가지고 생난리 혼자서 생난리 다 쳐요. 그 영상 다 찍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내보고 생 꼴통 새끼라고 그러더라고 그놈이. 민노총가 원래 그놈이 꼴통인데 내가 꼴통한테 꼴통 소리 들어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였죠. 결국 낮에는 내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 경찰도 있고 지네들 공무원들까지 노조까지 다 와가지고 다 공개 유튜브에 다 공개돼 있어요. 와가지고 하게 되면 가만히 안 있고 가만히 안 있으면 못 살 건데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철거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못했죠. 그날 저녁에 한다 해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그냥 카메라 다 찍고 저는요. 그런 행위는 떳떳하게 해요. 아무리 어두워도 남들이 안 보는 데서라도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불법을 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정을.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남 모르게 하겠지만은 저는 떳떳하고 정당하다 판단했어요. 왜? 공무원이 안 하니까 내가 대신 대집행해 준 거거든요. 물론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다 찍고 내가 직접 천막을 다 철거했어요. 가위가 다 잘라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천막을 치우지 못하고 이제 천막을 지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렸죠. 현수막을 다 찢어버리고 물론 그 영상 다 찍어 다 공개했으니까 내가 했던 건 다 안 거지 누구나.
그걸 재물손괴로 이제 고발했더라고, 이 자식들이. 그 재밌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재물손괴를 해가지고 200만 원, 그 재물손괴라고. 물론 그때 당시에 그 뭐야. 저놈들 내가 하니까 우리가 현수막을 그려놨는데 우리 것도 그놈들이 또 가져가셨어요. 그녀들이. 가져가가지고, 이때 아마 그 가치가 있겠구나. 그 전국로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전국로 천막하고 또 그때 이제 세월호였어요. 세월호 노란을 리본이 있었잖아요. 노란을 리본이 우리 그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서북채널 처음 이제 출범할 때, 재건이가 출범할 때 2014년도에 9월 18일 날, 9월 28일이죠. 서울 수복일 날. 6.25 때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서울 수복한 날이 이제 9월 28일 날 그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때 2014년 9월 28일 날 재건이가 서북채널 재건이가 출범할 때 서울시청 광장에 있던 노란 리본이 있었습니다. 뭐 트리 형식으로 되는 건데 그거 철거하겠다 우리가 그 정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반납을 그 영구 보존하라고 기억으로 보존하라고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무산됐잖아요. 그놈들이 애워싸고 경찰들 막 수천 명이 막 동원대가 하는 바람에 우리가 못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선언했지 않습니까? 선언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못했지만 각자 우리 동지님들이 각자 지방으로 돌아가면은 그 지방에 있는 노란 리본 제거합시다. 각자 자기 위치에 있는 것들 제거하자고 내가 선언했잖아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원주 강원 감령이라고 있습니다. 강원 감령에 거기 노란 리본이 쫙 걸려 있었어요. 그 강원 감령 거기도 완전 좌파 이놈들이 다 장악을 했거든요. 여기 문화계를. 그래가지고 그것도 내가 가서 다 끊고 거기 좀 회수는 안 시켰어요. 깔끔하게 잘 끊어가지고 다 워드까지 다 쳐서 문구까지 워드까지 다 쳐가지고 다 출력다 해놓고 이것도 고이 접어가지고 박스에다가 잘 담아가지고 원주시에다가 다 반납을 했어요. 원주시에다 야 이제 내가 다 잘 해왔고 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현수막에다가 나름대로 그 원주 시민들이 마음을 담아가 썼던 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진정성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걸 고유 워드까지 다 쳐서 다 출력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원주시에다 갖다 주면 잘 보관해달라고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줬는데 그것도 재물손괴. 그래서 재물손괴 200만 원 받은 겁니다. 200만 원 받고 또 그때 하나는 이제 우리 단톡방에 이제 좌익 세력들 이제 정북 세력이나 다름없는 친구들이죠. 얘네들하고 막 싸우는데 자기를 정북이다 했다, 정북이라고 표현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걸 또 유죄 판결 났었습니다.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이것도 대법원에서 판결 나니까 그것도 모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모욕으로 해가지고 또 100만 원 나왔네. 어쨌든 이제 단톡방이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합의 2건. 그게 2건이 나와가지고 총 지금까지 6건이죠. 6건. 앞에 그 자동차 책임보험 2건 그리고 하나는 이제 거기 민노총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 1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재만 교수 건 그 모욕죄 1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 재물손괴한 게 이제 원주시청에 있는 거 그거 하고 세월호 리본하고 철감과 같이 하나로 한 건을 해가지고 재물손괴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단톡방에서 이제 종북 세력하고 이제 말다툼하다가 내가 종북 세력이라고 표현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모욕죄라고 그렇게 해요. 총 6건.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또 한 건이 이제 동성애자가 있었습니다. 동성애자 제 개인적으로 절대 동성애자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동성애자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만 안타까워할 따름이에요. 안타까워할 따름.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그 피켓으로 과거 이제 2008년도에 기독시민연대 창립하면서 제가 사무총장으로 활동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동성애 관련해가지고 피켓 시위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썼던 게 그거예요. 짐승들도 하지 않는 동성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는 사랑이라고 얘기해. 사랑이라고. 동성 간에. 남자 간에. 여자 간에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맞아. 동성 간에 사랑이 왜 없어? 당연히 사랑이 있지. 근데 동성 간에 진짜 사랑은 우정이야, 우정. 그 우정이라는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네? 이성 간에도 우정과 같은 사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성 간의 우정이라는 사랑이 아주 값진 거예요. 그 참된 사랑은 우정이에요, 우정. 우정 있잖아. 맞아, 경험하잖아요. 우리 같은 동생 저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부터 해가지고 학교 동창생이라든가
얼마나 절친해요. 이런 친구들은 자기 아내보다도 어쩌면 더 귀하게 있는 친구들 있어. 그게 우정이야. 그게 우정이라고. 근데 지금 동성애자들은 뭘 하냐면은 그런 우정의 가치를 넘어서 가지고 동성 간의 그 성적 욕망이에요. 성적 욕망. 성적인 관계잖아. 성적인 관계를 위한 거 하는 게 동성애의 핵심 아닙니까, 솔직히? 그거 아니면요. 그냥 우정이라니까. 그 우정은 나도 그런 우정이 있어요. 내 이성, 내 아내, 내 와이프보다, 나 와이프, 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동성 간에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럼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기준이라면 나도 동성애자야. 나도. 나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대다수의 그 국민들이 동성애자가 된다니까? 당신들이 그 가치 기준이 맞다고 하면은. 근데 아니잖아. 뭐가 달라? 당신은 동성 간의 성적 욕망을 분출하는 거고, 네? 이성 간이 이제 성적인 관계를 하듯이, 네? 동성 간에 그게 다를 뿐이야. 나도 동성애 정말 이제 진짜 때로는 내 어떤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래서 내가 표현 중에 한 게 그거예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후회 있죠, 전후회. 전후회 들어봤죠? 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 동료가 옆에서 총을 맞고 막 죽어가면은 그 부상당한 내 전우를 구하기 위해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가가지고 끌고 오자. 그러다 나도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데리고 오잖아. 이게 전우회가 뭔데? 그럼 이게 그들의 논리라면 이 전우회도 동성애야? 이것도 동성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치잖아요. 지금 동성애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동성 간의 그냥 성적인 관계야. 그게 핵심이잖아, 당신은.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해, 솔직하게. 네? 그게 핵심이지. 동성 간 사랑이라고? 동성 간 사랑은 우정이라니까, 우정. 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럼 전후에도 동성애인가? 짐승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이제 그게 그 동성애자 중에 제 기자가 있었어요, 기자가. 그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자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저하고 우리 서북채널 재건할 때도 직접 우리 취재하러 왔었고, 저하고 이제 안면도 있고, 그래서 전화하는데 인터뷰도 몇 차례 응해주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알아요. 알잖아. 아는데 내가 만약에 동생인자에 대해서 내가 혐오를 하거나 동생을 내가 싫어하면 내가 그 친구 인터뷰를 내가 받아줬겠어요? 안 받아주지, 당연히. 아니잖아. 아니고 기자로서 내가 존중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취조 뭐 어쩌는 반기고 모든 취재 다 응대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갑자기 저를 모욕죄로 고소를 해버리네, 이 친구가. 아니, 또 자기 스스로 커밍아웃까지 했어. 자기가 동생이자라고 커밍아웃까지 한 친구예요, 기자인데.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모르겠죠. 이제 지 의지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결국 이제 모욕죄가 돼버린 거예요. 짐승들도 안 하는 동생애. 그게 모욕이라고. 네? 솔직히 난 그 뭐 부끄럽다 생각 안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전과가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7건.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총 10건이 병합이 됐어요. 10건이 병합이 됐는데 이 사건이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세월호가 그때 한 2년째 뭐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그 세월호 광장에서, 아니 그게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뭐 천막 해가지고 그때 2년 차였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서북청라 쫓겨가 가가지고 그분들 이제 유족들도 그전에 제가 만났고 이제 유족들 이제 직접 대면했습니다. 직접 대면해가지고 세월호 진상규명 당연히 해야 된다. 모든 국민이, 왜? 전 국민이 눈물 흘리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냐? 세월호 참사 때 눈물 안 흘리는 국민이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없어요. 네? 눈물 안 흘리는 놈들 있다면 그 놈들은 종북 세력들이에요. 네? 그분들의 그 젊은 아이들을, 학생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들. 그 자식들이 그냥, 그 놈들 눈물 안 흘렸지. 특히 문재인 같은 놈. 문재인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이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썼잖아. 미안하다, 고맙다. 그런 놈들은 눈물 안 흘려요. 그런 아이들 그 희생에 대해서. 그런데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정말 편만한, 그동안 온갖 부정과 비리가 만연했던 사건들 하나를 총체적으로 쌓였다가 터져버린 게 세월호 참사입니다. 네? 그 참사를 진상규명을 원치 않는 국민들 누가 있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네? 모든 국민이 원하지. 근데 그때 세월호 유족분들 어떻게 했었습니까? 제가 뭐 수십 차례 그 광화문 광장에 가서 집회를 제가 하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내가 외쳤잖아요. 제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월호 그 거짓 선동가들한테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아픔을 왜 정치적인 목적 그들 거리에 내세우고 있냐. 그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시게 해야지. 돌아가시게 하고 정말 그 심신의 위로와 위안을 우리 국가가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슬퍼주면서 그들 마음을 감싸주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유가족들 거리에 내세우냐. 내가 그놈들, 그래서 내가 선동하는 세력들, 그놈들 그냥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때 2016년인가? 그때 세월호 그 현장에 내가 또 갔지. 가니까 이놈들이 이제 저를 알죠. 이미 그 전에 세월호 유가족까지 만났는데 이놈들이 저한테는 거의 안 통하니까. 와가지고 딱 가가지고 그냥, 가서 현장 갔는데 갑자기 나를 에워싸, 그냥. 에워싸요. 날 둘러 에워싸버려야 돼, 그냥. 난 그때 혼자 갔는데. 경찰도 저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이러면 나 에워싸더니만 거기서 한 놈이 갑자기 내 멱살을 잡고 옷을 막 잡아 찢을듯이 막 하면 이렇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쌍욕하고 온갖 욕을 다 해. 네? 그러면서 주변에서 못 찍겠고 쟤네들 한 열댓 명이서 다 에워가 이쪽을 에워싸버리니까 옆에서 안 보이지. 그럼 무슨 일인가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지. 그런 사이 벌였는데 옷이 찢어져 버리면은 아니 그때는 혼자 왔는데 예? 근데 버스 타고 왔는데 찢어져 버리면은 그렇게 원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는 상황이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손 나라고 하면서 내가 잡았어요. 저는요 수백 명이 날 에워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거기서 내가 두려워 떨거나 위축되잖아요. 저 개인의 신앙관과 이제 관련된 문제인데 그 문제도 제가 그 다음에는 제가 제 신앙의 간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에워싸면 더 강해집니다. 위축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내가 그들이 다 에워싸였는데 불구하고 내가 손을 놔라고. 그때 제가 손톱을 미처 못 깎아가지고 손톱이 조금 길었어요. 그러니까 또 여름 때였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 옷이 찢어진다니까요. 그럼 원주가 내가 올 수가 없잖아. 좀 창피하기도 하고 뭐 달리고 옷을 살 그리 형편도 안 됐는데. 근데 이놈이 결국 계속 이제 우악잡기가 완전히 부러졌죠. 그러다가는 이제 목소리가 은색이 커지니까 이제 경찰들이 주변에서 달려왔어. 와가지고 손 나니까 안 놓고. 그러다 내 손톱에가 니 손 안 아프냐고. 내 손톱 때문에 니 잡는 게 그걸 니 아플 텐데 하니까 뭐 괜찮다고 계속 눌리라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이 자식이 나중에 경찰이 나를 현행범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네? 여기 현장에 있던 놈들이 내가 이제 막 폭력을 했다. 내가 막 욕설하고 이제 모욕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놈들이 에워싸가 경찰이 얘기해버리니까 나를 현행범으로 데려가더라니까. 기도 안 차게. 나는 혼자니까 달리 그거 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갔더니 막 나중에 이놈들이 그 고소왕 보니까 손톱에가 상해를 입혔대. 지가 괜찮다고 내가 이제 아플 것 같아가지고 빨리 나라고. 아니 옷 찢어지기 때문에 안 찢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내 정강망이죠 하고 있는 건데 했는 그걸 가지고 지금 손톱으로 같이 살점을 이제 긁겠다고. 그게 상해예요, 상해. 자, 그게 상해입니다, 그게. 그게 상해건이고, 하나는 그 중에서 또 이제 유가족 한 분이 있어가지고, 또 그분을 모욕했다고. 모욕한 것도 없는데, 그 법정까지 와가지고, 위정까지 진짜 잘 도와더라고요. 네? 그분은 서울의 유가족입니다. 서울의 유가족분인데, 참 지금도 부끄러울 거예요. 내 이름도 기억하고, 내 사건에 당신님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네? 언젠가 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정말 양심 일말 있으면 한번 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건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또 그게 있었어요. 원주 제일장로교회. 원주 제일장로교회라고 원주의 이제 큰 교회입니다. 그 통합책 교회인데 아주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한 100년 가까이 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네? 그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는데 하필이면 제 사무실이 그때 이제 제 사무실에 그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교회 바로 옆에 제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어떤 계기로 제가 그 교회를 제가 출석하게 됐습니다. 출석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출석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분쟁이 일어난 걸 내가 내 눈을 좀 목격하게 됐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끝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장로한 사람이 단상으로 올라가더니 야 목사 쫓아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욕설을 하면서 외치니까 또 다른 장로님 올라와가지고 뭐하는 소리냐 하면서 끌어내리고 막 싸움을 치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네? 목사님을 지지하는 그 성도님들 반대하는 성도들이가 막 부딪혀가 고성에 오가고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나는 그거보다도 제가 그 현장을 목격을 한 거야. 그때 제가 이제 선거 출마하고 2014년도에 그때 2014년 말이니까 2014년도 선거 출마하고 그때 많이 힘들었을 때예요. 제가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가족하고도 제가 좀 별거 중이었습니다. 별거 중. 그때
선거 출마하는 문제 때문에 좀 가족 내 갈등이 있어가지고 제가 집을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 그때 원래는 그 새누리당으로 내가 공천 신청하려고 하다가 공천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과정이 생겼고, 무소속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또 선거 빚이 또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 갔더니 그 상황을 내가 본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정말 많이 힘든데 왜 이런 현장을 제 눈에 보이게 하십니까? 제게 또 뭘 하라고 뭘 지시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도중에 이제 결국 제 마음이 움직였죠. 그래서 그게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고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그 교회 내막을 다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사실관계를 저는 목사님 말씀만 들을 수 없으니까 목사님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만 제가 객관적으로 내용을 판단을 하고 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했는데 결국 목사님도 이제 혼자서 결정 못하니까 그때 장로님하고 이제 안수 집사님하고 그분들 저한테 보내가지고 저에 대해서 그분들도 이제 다시 교차 검증을 하고, 그때 제가 또 수염 그때도 길렀었거든. 그때는 수염하고 코시움 특시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좀 처음에 걱정했죠. 제가 혹시 또 시위대 쪽인 사람은 아닌가 우려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알아보더니 정암철이라는 사람이 그쪽 성향 사람들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그때는 그렇다고 제가 어떤 목사님 편만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그 입장을 다 확인을 하고 관련 자료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시위대청에 있던 그 장로한테도 찾아가 내 명함을 건네주면서 당신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저한테 좀 설명 좀 해달라, 자료를 좀 달라, 어떤 내용에서 어떤 내용으로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하고 어떤 내용으로 목사님이 사기꾼이고 뭐 어떤 범죄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좀 달라 하면서 내가 명함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경계를 하더라고요. 경계를 하더니만 안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요? 알았다고. 뭐 원차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다 그다음부터 이제 어떤 일이 교회 내에서 이제 막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 예배 끝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다음부터는 대놓고 목사님 교회 들어오지 못하게끔 밖에서 막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시고, 네? 그 교회 대표자시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출입을 못하게 물리적으로 불법적으로 막고 있네. 그냥 막는 건 좋아. 그냥 목을 밀치고 쌍욕, 입에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쌍욕을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은 이제, 그러면서 내가 또 주변에 이제 우리 원주 지역에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제가 좀 많이 몇 분에게 물어봤죠. 여쭤봤죠. 왜냐면 제가 기독시민연대 활동을 서울에서 했었거든요. 한기총 관련된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 원주에서도 제가 그때 신천지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원주 교회 목사님들을 좀 많이 알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주변의 목사님들이 원주 제일 장로교회 거기 담임 목사가 잘못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저놈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왜냐면 이제 이 목사님은 새로운 목사님이거든요. 원래 기존에 교회를 크게 성장한 공로가 있던 목사님은 이제 은퇴, 30년 이제 임기를 마치시고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와가지고 한 4년차, 한 5년차쯤 되는 그 시점입니다. 4년차 정도 되는 시점. 그 시점이었는데 이놈들이 여러분 왜곡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현장을 내가 직접 다 찾은 건 남겨야겠다. 그래가지고 휴대폰 유튜브에 내가 생방송으로 내가 때려버린 거예요. 생방송으로 현장을 내가 다 촬영한 거예요. 아니다. 생방은 아니었고, 유튜브 제가 영상으로, 휴대폰을 찍기도 하고, 이제 카메라로 해가지고 영상을 내가 현장에서 촬영하는 거예요, 촬영을. 네? 쟤네들이 그 현장들을. 그게 다 담아가지고 영상 촬영하면 이 사람들 자기네들 먼저 다 찍습니다. 자기네들 온건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지네들이 영상 다 찍어. 내가 경찰까지 내가 여러 차례 신고했어요. 경찰들도 현장 경찰 왔는데도, 현장 경찰들도 종교 분쟁이라고, 종교 내 문제라서 자기가 개입하기 곤란합니다 하면서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해. 바로 눈앞에서 불법이 자행되는데도. 아니, 아무리 교회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이자 폭력이 저지러지고 있고, 네? 업무 방해가 자행되고 있고, 네? 불법으로 아마도 온갖 욕설과 모욕이 자행되고 있는데 경찰관이 수수만 가네. 종교 분쟁이라고.
아니 경찰관들도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목사님 잘못한 걸 알고 있더라니까. 정보관들조차도. 그래서 내가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다 모든 걸 다 확인한 다음에 내가 담당 정보한테 다 얘기했죠. 이 내용을 내가 쭉 설명해 주면서 이렇다. 이사들이 목사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 해당이 없는데도 이 사람들 악의적으로 이 목사님을 내쫓을 목적으로, 네? 아니면 길들일 목적으로 거짓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다 얘기하니까 이제 정보관들은 이제 저를 아니까. 제가 원주 지역에서 10년, 그때만 해도 이미 10년 넘게 사회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 뭐 광우병 그때도 내가 원주에서 자기 세력들 완전 개판 박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정부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정 대표님이 나서면은, 그냥 아무 일이나 나설 사람이 아니죠. 정비도 나서면 확실하게 다 확인하고 나서니까, 역시 뭐 그런데요 하면서 뒤늦게 이제 경찰령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의 분쟁이라는 이유로 그들 못 나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온갖 지네들 보기를 해서 지네들 다 찍어요. 곳곳에 휴대폰 영상 다 찍고 막 그래. 그러면 내가 찍으면 내가 못 찍게. 왜 찍냐면서 못 찍게 발악을 해, 발악을. 걔들은 끝까지 버텼죠. 내가 걔 찍겠다고. 야, 니들도 찍잖아. 나도 찍을게. 그리고 싫으면 나와. 그리고 이거 불법 안 싫으면 다 공개한다. 다 얘기 다 했어요. 마음대로 공개하더니 마음대로 공개해도 마음대로 하라고 나고 그 얘기 다 하더라고. 그래서 다 공개해버렸어요. 제일 장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다 공개해버렸어. 그러면 유튜브 올라가니까 이제 원주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야, 실상을 보니까, 야, 듣기로는 그 교회의 어떤 장로를 통해서, 그 교회 안수집사 통해서 듣기로는 그 목사가, 새로운 부임한 목사가, 야, 뭔가 문제가 있고, 뭐 돈이나 이제 금전적인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이런 거 불법을 저지르다가 이제 뭐 그 상도들은 쫓겨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장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웬걸 이거는, 야, 이게 완전 사탄의 역사거든요. 네? 교회 안에 온갖 쌍욕과 욕설과 온갖 폭행이 저지른 현장을 직접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여론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원주 지역의 교회 목사님들이, 야, 이거 제일 장로교회 목사가 문제가 아니, 목사님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구나. 저 일부 성도들이 저들 문제이구나. 이게 제가 그때 활동했던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자, 그런 과정에서 걔네들이 이제 온갖 지네들 현수막도 막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재밌습니다. 그때 큰 교회에 아주 대형 현수막에다가, 거기 목사님이, 뭐,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그 목사님은 정암철을 믿는다 하면서, 정암철을, 내 이름은 그대로 공개하고요. 목사는 정암철을, 그 손을 끊으라고 했나. 어쨌든, 나를 이제 비방할 목적으로, 전무사 정암철 말만 지시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예요. 기도 막히게. 그리고 곳곳에서 그 현수막 걸어가지고 막 뭔가 막 모욕하고 욕설하는 거. 그래서 내가 경찰관도, 아니, 저거 명백하게 불법이고, 이거 불법이고, 교회 내지만은 어차피 불법이고 거짓인데, 좀 하긴 뭐 정리도 안 하고 손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떼버렸어요. 떼버려가지고 또 지네들 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또 가고 또 달고. 그거는 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됐었냐면은 이놈들 나중에 지네들 교회를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를 자극해버리니까 교회 그 게시판에다가, 그때 제가 그 교회 성도로 내가 등록됐었거든요. 등록되는 시점이었어. 게시판에다가 내 이름을 한 A4G 사이즈로 해가지고 그 정함철 출입금지 해가지고 출입금지 정함철 해가지고 위 사람은 이 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해가지고 딱 붙여. 기가 막히잖아요. 그 사람들 권한도 없고, 왜? 그 교회 대표자는 목사님이거든. 엄연히 목사님이었거든요. 모든 판결이 목사님이 다 성소 다 했어. 자격이 없는 자가 그걸 걸어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종이 한 장. 근데 찢어버렸어요. 네? 그 나에 대한 내 명예훼손이기도 하기 때문에 찢어버렸어. 근데 그게 재물손괴랍니다. 재물손괴. 그 종이 한 장 찢은 게 진짜 재물손괴예요. 네? 하고, 어쨌든 이제 그 교회에서도 막 친구들이 막 이래서 한 열댓 명이 에어 사가지고, 나 목사님 교회 들어가라는 걸 내가 앞에서 뚫고 내가 먼저 들어가면서 이제 그 시위대들 해치고 목사님 들어가게끔 하려고 했더니만 이놈들이 한 몇 놈이서 안 되니까 한 열댓 명 대거 달라붙더니만 저를 막 양팔 잡고 다리 잡고 끌어내가지고 바깥에가 끌어낸 거예요. 공터까지. 그래서 내가 완전히 양쪽 팔, 다리 다 잡혀있는 상태가 한 10여 명이 잡혔으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이제 진짜 막 모밀감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몸부림처럼 확 돌아버린 거예요. 도는 과정에서 몰라. 이게 한 놈이 이제 지가 지단에는 내가 하면서 내가 발로 자기 손을 쳐가지고 손가락이 골절 났다고 했나? 그건 내가 믿을 수도 없는데, 네?
뭐 그 지네 그 잡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휘둘렀다고 손가락이 뭐 골절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 그걸 해가지고 상해. 참네. 그런 사건 해가지고 교회 관련 분쟁 끝에 한 대여섯 건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교회 분쟁권은 저로 인해 가지고 걔네들 뭐 완전 수포가 돼버린 거야. 목사님에 대해서 온갖 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13건인가 해가 제목을 덮어 씌워가지고 내쫓으려고 했는데 전부 다 무죄. 형사에서 다 무죄가 돼버리고 교회법에서도 그 통합청의 총회 차원에서도 목사님이 다 이긴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막판에 가가지고 이놈들이 지네들 목사님 내치려고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총회까지 나서가지고 그 장로들하고 불법을 저질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치리하겠다. 치리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장로직을 박탈하거나 이제 그 교회에서 제명되는 거거든요. 총회 차원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 이놈들이 이제 아차 싶으니까 큰일 났다 싶으니까 거기 목사님을 돕고 있던 장로님 한 분을 이제 끝까지 포섭을 해가지고 어쨌든 교회는 이제 존속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든 목사님을 좀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그 장로님한테 얘기하니까 그 장로님이 아마 현실적으로 판단했겠죠. 현실적으로. 그 성도들이 절대 그들이 절대 다수는 아닙니다. 소수지만 그들이 영향력은 무시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딱 다시 교회 담임 목사로 정상 복귀하게 되면 이제 그들이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도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면 당신들이 15억을 배상금 쪽으로 해가지고 15억을 준비해봐. 그럼 내가 목사님을 한번 설득을 한번 해보겠다. 이리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들 뭐 타협할 생각이 없었지. 저하고 약속한 것도 있었고, 저하고 교회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겠다 했거든요. 나는 목사님이 만약에 저들에 밀려가지고 나중에 그냥 얘들 합의하고 떠나버릴 것 같으면은 저도 송사건이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형사건을 해가지고 한 대여섯 건이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도 벌금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절대 이제 그 타협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나는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그렇게 나서시는 바람에 결국 이제 목사님은 이제 장로님 안 한다고 자기는 이제 그런 뭐 돈도 바라지도 않고 다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 교회를 다시 성장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 판단이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는 불가능합니다. 목사님이 계속 그러시면 저도 이제 더 이상 목사님 도울 수 없습니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근데 장로님 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던 그 장로님마저 잃어버리니까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들이 결국 15억이라는 거 배상금이에요. 배상금조로. 자기도 온갖 범죄를 저질렀고 지네들을 처벌해 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취하하고 이제 취하는 조건으로 이제 지네들 살 목적으로 이제 목사님한테 배상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건은 종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종결을 목사님은 떠나시고. 근데 떠나신 이후에도 이놈들 결국 약속을 안 지켰죠. 그 좌익 세력들은. 결국 그는 이제 교회 내 인본주의 세력들. 그 인본주의 세력이란 말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말하면 좌익 세력들입니다. 좌익 세력들. 뭐 종북 세력일 수도 있겠죠. 그 좌익 세력들은 교회 내에서 인본주의를 외쳐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해가지고 다수결로 투표해가지고 해야지 뭐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민주주의 그 원칙 민주주의 원칙에서 어떤 선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은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다짐하고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인본주의가 왜 나와요? 네? 기독교 정신에서. 그런데 그 인본주의를 외치는 자들, 그 자들이 사실 그 분쟁의 핵심 중에 한 세력이에요. 핵심 중에. 그 일부는 뭐 신천지나 그런 그 사이비 종교 이놈들도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기독권 세력들. 교회 내 이제 기독권, 이게 새로운 목사님이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 재산이 있잖아요. 교회 재산도 있고 건물 가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장로나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목사 오게 되면 쉽게 말하면 좌지우지 하려는 목사님이 그 기독권 세력들, 기독권 세력, 인본주의 세력,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이놈들이 이제 같이 협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원주 제일장로교회 분쟁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게 총 10건이에요, 10건. 10건이 다 병합돼가지고 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원고에서, 원주고등학교, 원여고,
원주여고라고 있습니다. 원주여고가 있는데 원여고가 이제 그게 학교가 옮겼어요. 원래 이제 시내 중심가에 있다가 혁신도시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주여고 부지, 그 부지를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우리 원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문화예술계가 사실 자기 세력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 원주여고 부지를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의 어떤 그 터로 그게 좌파진영의 어떤 지네들의 어떤 그 아지트를 이제 만들려고 사실 그때 당시 원주시장 민주당 이제 거기 출신의 원주시장하고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원주 원주여고 그 학교 부지잖아. 학교 부지는 도교육청 재산이거든요. 도교육청 재산. 도교육청 재산이다 보니까 도교육위원장이 있습니다. 도교육위원장이 이문희 의원이라고. 이문희 의원이 그때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이죠.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나? 일단 어쨌든 당명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 같아. 새누리당 이제 소속인데 그때 이제 이분이 도위원장이었는데 아니 원여고 부지를 만약에 이제 이거는 그 도재산이잖아요. 도교육청 재산이고 그러면 도교육청 재산하고 이걸 이제 뭐 도지사가 그때 당시 이제 강원도 도지사가 최문순입니다. 최문순 민주당이죠. 민주당 강원도 도지사하고 원주시장 원창목 이제 원주시장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인데 얘네들 원주여고 부지는 강원도 교육청 재산이거든요. 그럼 강원도 교육감도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성향이죠. 뭔데 어쨌든 이제 강원도 얘네들이 이제 딱 짝짝꿍했는데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이걸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또 교육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거든. 네? 재산을.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육위원회, 거기서 이게 부결이 돼버린 거예요. 부결. 근데 부결된 원인이 뭐냐면은, 원인이 그냥 싫어서 민주당 자기네들끼리 이제 좌파 세력들, 문화예술계, 그쪽 하나의 아지트 만들어주기 그걸 이제 싫어가지고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국가기관끼리 예를 들어서 이제 지자체, 교육청과 강원도지 도청하고 이 재산 서로 맞바꾸기로 한 거예요. 재산을. 도교육청 소속에 있는 거기 부지가 원여고 부지가 이제 도교육청 재산이니까 강원도 재산하고 이걸 맞바꾸기 해가지고 그럼 강원도에 있는 재산을 원주시로 이제 할당해서 이제 사용하기로 했는데 얘네들 그렇게 하려면은 요거 조건이 맞춰야 되잖아. 네? 이걸 주는 대신에 이걸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걸 안 지키고 그냥 도위원회에서 그냥 의결해달라. 그냥 이제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위원회에서는 아니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다 불법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자세한 거는 제가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자세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제 그 과정에서 분명히 도청에도 우리가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들이 답을 안 해준 거야. 네? 그래서 아니 원주시나 강원도에서 자기네들 책임질 수 있는 뭔가 자료를 줘야만이 의회에서 의결을 할 텐데 아무것도 잘 안 주고 니네들 그냥 도의회에서 책임지고 무조건 일종으로 넘겨줘. 이러니까 의회에서 결의를 할 수 있습니까? 결의를 못 하지. 그냥 도의원에서 이게 부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교육위원장이 이제 이문희 도의원이었거든. 그런데 이놈들이 여론몰이 시작한 게 여론몰이를. 원주에서 이제 관변단체들 있잖아요. 원주시에서 도와주는 관변단체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관변단체 나서가지고, 원주 지역 곳곳 한 100여 군데, 한 200~300군데, 현수막을 쫙 내걸어가지고, 이문희 도의원은 원주를 떠나라부터 해가지고, 온갖 이제 근데 이 현수막이 다 붙어버렸어. 근데 그때가 아마 5월 초인가 그랬을 거예요.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그때 5월 5일에 어린이날이었잖아. 그래서 4월 말쯤에 이제 나도 이 사건에 궁금했었어요. 현수막이 쫙 내밀 도대체 뭐야 정말 이문희 의원 뭐 잘못해서 그런가 했는데 마침 이제 이문희 도의원 전화가 온 거야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내가 그 내용의 진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의원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련 도의회 의결 자료들 회의했던 기록 자료부터 그거 좀 다 제공해 달라. 그리고 그분이 요청해가지고 도의회부터 관련 자료 다 받았어요. 다 확인해 보니까 맞는 거야. 이분들이 잘못한 게 없어. 정당하게 조치된 거예요. 책임질 일단 원주시장하고 도지사가 이놈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네들이 당연히 이거 재산을 맞바꾸려면은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내줘야 되는데 아무 답을 안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야.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그 도의원도 함께 해가지고 이거 명백한 거짓이다. 이 책임은 원주시와 강원도지사, 네? 최문순 도지사가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걸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새누리당 소속의 이제 이문희 도의원장한테 이걸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거짓으로. 이걸 내가 공개하고 밝혀버린 거야. 그런 와중에 이제 MBC, 원주 MBC 기자가 이 친구 와서 취재를 했어요. 우리가 기자회견 하는데. 근데 내가 이제 왜냐면 제가 원주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요. 원주에 있는 기자들이 언론노조 소속이 거의 다수입니다. 그놈들 다 장악하고 있어. 이 자식들이 취재를 안 해요. 제가 기자회견 하면은. 그 내용이 뭐든 간에. 정말 악랄한 놈들이죠.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내가 그 기자회견 하는 내용들을 지네들 와서 취재해봐야 지네들 그 실체만 다 드러나 버리니까. 이놈들은 이제 저한테는 무시 전략이죠. 그러니까 기자의 양심을 버린 놈들이죠. 아니, 언론 노조가, 기자들이 노조 개성은 좋아. 똑같아요, 공무원처럼. 근데 그 놈들조차도 민주노총이 졸개짓을 하고 있어. 민노총이 어떤 집단인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그런 반국가 이적단체가 민주노총인데 거기 졸개짓을 하고 있는 놈들이 상당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네? 그 놈들이 뭐 공정보도를 한다고요? 민노총 졸개를 자처한 언론노조가 공정보도를 한다고? 중립보도를 한다. 미친 놈들이, 어떻게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든가. 나쁜 새끼들.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이제 가면 안 와요. 안 오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그 도의회, 그러니까 도위원장과 관련된 우리 사회 공적인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도의원한테 얘기했죠. 내가 기자회견 한다고 하면 기자들이 안 오니까 의원님이 평소에 잘 아는 그 연락 소통하던 이제 기자한테 좀 연락해서 좀 그 취재할 수 있게끔 얘기하시면 안 되겠냐. 하니까 알겠다. 자기가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MBC 기자가 온 거야. 예? 그 고모 기자도 지금도 많이 활동합니다. 원주 MBC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왔어. 그래서 취재하기로 알고 그래 잘 취재하구나 내가 생각했어. 그런데 웬걸 보도가 어떻게 나간 줄 압니까? 기사 보도가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단체가 주최를 해가지고 했잖아요. 물론 그 도의원도 이제 본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도 입장을 중간상 밝히긴 했지만 그럼 최소한 시민단체가 이 내용에서 어떤 내용 어떻게 뭐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기사를 담고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또 기자가 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있으면은 취재한 게 있으면 그걸 또 추가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대표로서 내가 기자회견 밝힌 건 아예 언급을 안 해. 보도 기사가 나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 했는지는 언급을 안 해요. 기사에. 전혀 언급을 안 하고 화면만 딱 보여주고 그냥 도의원하고 이놈이 그 전에 이제 도의원을 개인적으로 취재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도의원하고 지역의 관면단체하고 싸움으로 몰아간 거야. 보도 기사가. 말이 돼요? 최소한 그럴 거면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했으면은 시민단체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역의 관면단체들이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나를 의도적으로 딱 빼버리고 우리 시민단체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그 도의원하고 거기 이제 관면단체하고 이게 싸움으로 구도로 몰아가 버린 거예요. 잘못된 기사 아닙니까? 그 자식이. 그게 정당한 기사예요. 그래서 그 기자한테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의 이제 이게 너무나 이게 파렴치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보도를 했냐? 당신이 언론노조 뭔가 얘기들을 확인해 보니까 언론노조위원장까지 당신이 맡고 있다고 하는데 노조위원장? 모르겠어. 어쨌든 내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친구 내가 좀 질타를 했습니다. 네? 민주노총 졸개를 자처한 민주노총 졸개를 자처한 파렴치한 네? 언론노조원이라고 했어요. 그게 틀린 말입니까? 아니 언론 기자가 공정보도 얘기한다는 놈들이 민주노총 졸개를 자처하면서 공정보도 얘기한다고요? 그게 원주 시민을 속이는 거지. 기망하는 거지. 네? 그러면서 그 문자 내용을 내가 원주 지역에 100여 명의 기자들 다 보냈어.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 난리가 난 거지. 왜냐면 특정 기자가 이제 실명이 언급되면서 이제 내가 공개적으로 적용해보니까 그 기자가 저를 모욕죄로 처음에 명예훼손으로 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모욕죄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 모욕죄래. 파렴치한 이제 언론 노조원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네? 그게 모욕이래요. 그래서 이제 모욕의 한 건이 이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난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 기자가 지금도 사과해요 저한테. 이 친구가 물론 그때 당시 저한테 손해배상을 해가지고 300인가 500인가 친구는 그때 돈도 없죠. 지금도 없지만은
또 청구했는데 내가 대응도 안 했으니까 법원에서 그냥 그 돈 주라고 판결하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 되지. 있으면 가져가 보든가. 날 죽여서 가져가든가.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정관권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그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된 탄핵, 이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탄핵 정국 때, 우리 기억나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그놈들이 우리가 서울시청 앞에 서울 광장에 우리가 애국 텐트를 쳤지 않습니까? 애국 텐트 기억나시죠? 애국 텐트 쳤잖아요. 근데 세월호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천막이 몇몇 개 불법이거든요. 네? 불법인데 그 천막을 아니 서울시가 대놓고 대주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다 그거는 방치하고 하면서 우리 애국 텐트를 이놈들 철거하겠다라고 이게 대놓고 우리한테 강제 개고장까지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서울시 애국 텐트에 상황실장이 있었어요. 상황실장. 그 애국 텐트 항상 거의 항상 상주한 건 아니지만 그 애국 텐트에 관련된 진행되는 상황들은 내가 항상 그때 우리 정광용 그때 정광용 씨 우리 대변인 겸 총괄 집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놈들이 가가지고 강제 집행한다고 내가 현장에 나도 막아서고 했지만은 한 번은 내가 없을 때 이놈들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만약에 원주 서울시장이 박원순이죠. 그때 당시에 이 새끼 지금 자살한 놈인데 박원순 그 친구가 만약에 우리 서울 광장에 있는 애국 텐트를 만약 철거하고 불법적인 세월호 그도 방치하면서 편파적으로 만약에 이걸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공무를 집행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광화문 광장에 있는 그 불법 천막들을 내가 대집행을 하겠다. 서울시가 하지 않는 것에 내가 대집행을 하겠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불을 지를 수도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그까지 썼어요. 어찌 보면 좀 자극적인 표현이 하죠. 자극적인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그때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서울 광장의 애국 텐트는 그러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부당하게 탄핵 정부를 맞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전 국민이 들고 올라가지고 네 그때 몇 개월입니까 그때 한 개월을 그렇게 보냈잖아. 그 추위에서 거기에서 거기 노숙까지 해가면서 그런데 그 세월호 거기 그 불법 텐트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네 우리 거 철거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좀 협박 아닌 협박이 됐죠. 결국 그게 협박자가 된 거예요. 예? 제가 한다고 하니까 진짜 저는 솔직히 실언은 안 합니다. 저는 실언은 안 해요. 예? 분명히 저는 제가 한 말에서 반드시 지킵니다. 이행을 하고. 예? 물론 이제 그거는 내가 불 지르겠다고 안 해요. 불 지르면 없다. 그건 내가 철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한 것 뿐인데, 물론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 이게 협박되는 나중에 경찰 담당 수사관하고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그건 내가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그건 내가 그래 맞아. 이게 수사관도 그래 우리 정 대표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자기 다 안다. 지금까지 내가 원주에서 정 대표님이 활동해 온 걸 우리 원주 지역 경찰들은 다 알기 때문에 정 대표님 그런 사람도 아닌 거 다 알지만 혹시나 만약에 그런 말들로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처벌하지 않는다면은 일반 시민들이 또 그런 유사한 방법으로 그런 얘기를 테러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기들을 처벌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거는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미처 그까지 생각 못했네요. 네, 제가 솔직히 불 지를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사실 그게 좀 그렇게 써야만이 저들이 뭔가 기사가 그게 기사화가 되든 될 거라 생각이기 때문에 했던 건데 어쨌든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다고. 그건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근데 제목 중에서 한 가지 인정한다면 이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시라고요. 그게 과연 이게 정당한 이제 공무 집행에 대해서 내가 부당하게 내가 항의한 건지. 자,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마지막 18건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은 아니죠. 원주 제일장로교회 이제 분쟁 과정에서 이제 그 일이 있었어요. 한번 제가 손목이 지금도 이게 좀 정상은 아닙니다. 손목이. 왜냐면은 한번 거기 원주 제일장로교회 계단이 있어요. 거기 본당에 올라가려면은 계단이 한 40계단?
한 20계단 있고 중간에 좀 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0계단이 올라가야지 본당이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한 번에 이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을 거의 뭐 내쳤다 싶으니까 이제 지네들의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네들 세상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우려했던 게 그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주 제일장로교회 분쟁의 원인은 그 세력들의 인본주의 세력, 그리고 기득권 세력, 그리고 이제 그 신천지 일부 세력, 이런 세 파가 이제 같이 연합해가지고 목사님 내치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나가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나니까 이제 지네들끼리 이제 알력 싸움이 난 거야. 지들끼리 누가 이제 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느냐. 이거 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나 교회 딱 갔더니 막 안에서 막 큰 소리가 들리길래 뭔 일인가 얘기 들어봤더니 막 이제 몇몇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네들끼리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이제 정글을 남기려고 올라가서 딱 찍고 있는데 근처에서 한 놈이 이제 안촌 집사라는 친구가 딱 나오더니 나한테 시비 걸면 찍고 있었어요. 딱 찍는 도중인데 나한테 시비 걸면 왜 왔어? 그때는 계단 40계단 위였습니다. 하더니 나한테 그냥 오더니 그냥 날 그냥 밀쳐버리는 거예요. 나 설마 했어. 나 바로 계단이니까. 설마 또 한 손에 이게 들고 있지. 설마는 딱 내쳐버렸는데 그냥 그대로 내가 계단에서 그냥 완전히 이제 뭐 뒤로 내가 하면서 몇 바퀴를 내가 굴렀어요. 그러면서 이 카메라를 내가 이게 파손돼 버리면 이게 전극이기 때문에 안 놓치려고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손목이 이제 삐걱했죠. 손목 인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고스란히 이제 영상 촬영이 다 남았던 거고. 그래, 이거 몇몇가 이거 살인의 행위나 다름없거든요. 그 계단에서 고의로 밀친 건데, 정면에서 그것도, 내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영상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네? 이 사건이요. 그쪽 변호사가, 그놈들 그 시위대 측에서 선임했던 변호사가 있는데, 그 자식이 원주의 그 검찰청하고, 쉽게 말하면 검사들하고, 사전에 서로 뭐 어떤 교감도 있었겠죠? 네? 지네들 변호사들이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검사장 출신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자식들이 이걸 신속하게 그냥 일반 사기꾼을 해가지고, 네? 약식 기소로 100만원으로 끝내버린 거야. 약식 기소로. 말이 됩니까? 손목으로 그때 내가 이 수술을 해가지고, 결국 수술이 좀 늦어졌죠. 이 기독병원에서 많이 밀리는 바람에 2개월 만인가 수술했나? 네? 그래가지고 인대에 끊어진 걸 이제 수술하고, 이게 치료비도 많이 들었죠. 그게 연구장애까지 받았고, 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그것도 이놈들은 그 변호사가, 뭐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지네들 그 관계에 아주 어쨌든 그 변호사가, 네? 결국 이제 신속하게 이제 지네 하는 바람에 이게 100만원을 내가 처분받고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부당한 거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했던 바로 그 당사자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유튜브에다 그대로 올려서 실명까지 아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나도 왜냐면 이 친구는 아니, 악질 중에 악질이었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놈이 또 명예훼손을 또 걸었네, 명예훼손으로. 지가 불법하는 행태들을 유진이 공개했을 뿐인데, 그전에 다 이게 무죄가 됐었어요. 그전에도 자기네들 불법 행위를 영상 찍어서 올린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제기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냥 혐의 없다라고 다 끊어버렸는데, 이번에는 또 얘네들이 또 몰라요. 내가 이제 아마 이 사건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검사하고 이놈들 서로, 짜고 어떻게 했는지, 결국 그걸 가지고 내가 명예를 훼손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네? 나한테 가해자인데, 그 영상 올렸다는 그 이유로 해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그게 150만원 나온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과연 이게 내가, 내가 정말, 누가 탈북민 얘기하는 것처럼, 네? 제가 이제 사회의 어떤 부정행위라든가 사회 질서를 내가 무시해서 얻은 전과들입니까, 이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총 18건에 대해서, 전과 18범에 대해서 제가 미리, 일부러 내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나머지 최근에 제가 2020년 7월 10일 날, 바로 이제 법정 구속돼서 1년 실형을 산 건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2건입니다. 그게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특수상해죄인데, 그 제목은 이제 그 2건은 좀 내용이 좀 길고, 또 교도소 관련 내용까지 함께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2부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추가로 제작을 해서 내가 유튜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일부 내용으로 전과 18번까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혹시 뭐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모든 자료들이 다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고 혹시나 만약에 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어쨌든 다 뭐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부끄러운 전과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당당하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처럼 어떤 뭐 탈북민 어떤 그 한 분처럼 저보고 저한테 뭐 아직 뭐 전과 20범인 주제에 하면서 하는 그거는 참 진짜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스스로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동지라고 하면은 만약에 좌익 세력이라면 솔직히 말할 가치도 없죠. 어차피 걔네들은 저한테 뭐라 말 못합니다. 지들 다 알거든. 그 지네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싸웠던 내용이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그 18번까지는 다 설명드렸고요. 그럼 2부에서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